안녕하십니까. 90세 유기환입니다. 오늘은 기획된 내란, 대한민국 체제 전복, 마스터 플랜, 국정원 대공 부분 분야 27년 2000조라고 써있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교조 자주 쉬고 미리 준비했나 라는 제목이고, 소제목 2절은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의 진실, 누가 진짜 내란 법인가? 비상계엄의 진실, 누가 진짜 내란 법인가? 라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본질. 체제 전복 막으려는 마지막 방어권.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국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 왜를 묻지 않는 사법살인, 현대판 인민재판. 어떤 재판이든 범죄의 유무를 가리려면 가장 먼저 피의자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하는 동기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규명한 후에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기본 순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 이 기본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가 도대체 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주체를 취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헌법재판관의 특검, 재판부가 여론의 광기에 편승하여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을 즉각 내란범으로 낙인 찍고 일사천리로 파면한 뒤에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6.25 전쟁 때 행해진 인민재판과 다름이 없다. 정상적인 친흑을 가진 대통령이 총알 없는 빈 총을 든 극소수 병력을 동원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제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종북 반국가 세력의 장악당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국회 권력을 남용하여 장관 출탄핵과 예산 폭거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행위 자체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정보망을 통해 정보망을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 그런 그가 내린 비상계엄 선포, 비상사태 선언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 팩트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대한민국 국회가 종북 세력의
장악당한 것이 사실인가? 둘째,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이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사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인지 아니면 붕괴하는 국가를 구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 다음, 무혈내란의 완성, 합법의 가면을 쓴 변정체제 전쟁. 제목입니다. 본문, 사실관계를 실시하면 답은 명확하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는 데 사실인가? 현재 국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전통적인 민주당과 다르게 이재명과 연대한 경기 동부연합, 한총령 등 진성 정북 세력이 당의 주류가 되어 기존의 온건파 및 천대업 세력을 완벽히 제압했다. 그들은 2024년 총선을 통해 190석이란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둘째, 국회를 장악한 그들이 정부 정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일반 국민들은 정부 정복, 체제 정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부 정복, 정부를 정복하고 체제 정복은 무력 토발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공산주의 세력도 과거 폭력혁명 방식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합법적 형태의 전술로 유연하게 진화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합법을 가장한 국가를 정복시키는 변정 체제 전쟁이자 무혈 내란인 것이다. 저자는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정부 정복 현상을 냉정히 관찰했다. 문재인 정권이 체제 정복을 위해 5년 동안 노력한 그 모든 과정을 관찰하며 경고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의 잡는 이재명 정권이 체제 허물기를 얼마나 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는 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도를 통해 국가 권력의 중추를 장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교체하고 있는 현란한 체제 전복 세력이다. 대한제국이 을사오적에 의해 멸망하고 남베트남이 내부에 침투한 감초들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듯이 내부의 적이 권력 중추를 장악할 때에 국가는 가장 쉽게 붕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정부도 국회 등 국가 내부에 광범위하게 떼리를 튼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보 세력의 포장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다. 그런 정상적인 노력만으로는 국가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깨닫고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성이 울리는 전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은 비난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내란의 끔찍한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한 무지 소치다. 두 번째, 다음의 내란 프레임의 허구, 총알 없는 2시간 휴대다. 소제목, 비상계엄이 휴대다. 내란이 아닌 원론적 이유. 본문, 더불어민주당과 좌익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한 수사기관들은 합동으로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법리와 객관적 사실을 기로 볼 때에 이들이 씌운 내란 프레임은 성립할 수 없는 허구적 주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란의 개념적 모순이다. 내란이라는 본래 정권을 갖지 못한 비집권 세력이 정권 탈취를 위해 현 집권자를 향해 일으키는 무력 반란을 뜻한다. 합법적 선거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탈취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는 헌법 제77조에 명시한 통치 행위로서 거대 야당에 의한 국가마비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헌법적 국가 긴급권 행사일 뿐이다. 집권자가 스스로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 내란 및 쿠데타의 실행 요건이 결여되었다. 영구 집권을 위해 쿠데타나 내란을 기획했다면 다수의 무장병력을 은밀히 동원하여 주요 진지를 기습 장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 현장에 투입된 병력은 약 280여 명 불과하여 힐탄이 지급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106명, 본관에 진입한 병력은 15명이었으며 이들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우회를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의 군정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총기를 탈취당할 위험에 처했다. 이런 사전에 기획된 무력 내란의 모습이라 볼 수가 없다. 세 번째, 헌정 질서에 즉각 순응했다. 계엄 선포 불과 2시간여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즉각 굴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했다. 세상 어느 독재자가 방송으로 쿠데타를 하겠다고 광고한 뒤에 총알도 없는 빈총을 들고 들어가 단 2시간 만에 철수하는가? 이는 애초에 무력으로 국회를 제압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물질적 증거다. 즉 이것은 역사상 가장 허술한 쿠데타가 아니라 국가마비를 풀기 위한 통수권자의 가장 절박한 방어권 행사였던 것이다. 다음, 대통령의 항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라 국민을 깨우기 위한 절박한 어소였다. 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12.12 대국민
탄핵재판 및 형사재판 최후 변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진위를 일관되게 항변했다. 그는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의 절기를 진실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혁명 세력이라는 점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너무나도 호설했던 정황들, 실탄 없는 비무장 병력 투입, 2시간 만에 즉각 철수 등 이것이야말로 이 고사가 권력 연장을 위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오직 국민 깨우기의 목적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완벽한 물증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말대로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삼아 행정부와 사법부를 강제 마비시키고 헌정시설을 무너뜨리는 폐악을 주권자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쏘아올린 절박한 대국민 호소 SO이자 국민 깨우기 운동인 것이다. 세 번째, 비상계엄의 또 다른 내관, 부정선거와 국제범죄 카르텔. 소제목, 대통령의 결단, 선관의 성역화와 중국의 개혁.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핵심 이유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어막 뒤에 숨은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해치기 위함이었다.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해킹 조작 기능 경고 등에서 불구하고 선관위는 대부분은 120건의 선고무효 소송을 지원 기각하여 철저한 한 몸통으로 진상규명을 거부했다. 합법적인 감사나 수사로는 이 거대한 성역을 깰 수 없음을 절감한 대통령이 결국 계엄금 투입이라는 최고의 강제 수단을 결단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부정선거가 단순한 국내 정치 공작이 아니라 중기 개입한 거대한 국제범죄였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미국 측의 한국 선거를 누가 주도하냐는 질문에 단호히 하웨이라고 대답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은 미군 정보기관이 수원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수십 명의 중국인 해커를 체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국 간첩단 문제를 폭로하지 않았다. 즉각 중국과 전면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국가 안보적 파악을 우려에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고독한 침묵을 택했던 것이다. 전면전 일어날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 폭로를 안 했다. 것이다. 다음 소제목, 부정선거, 국민관심 폭발, 음모론에서 사실론으로는 제목입니다. 본문, 그동안 종북 좌익 세력은 부정선거 의혹을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짓눌려 왔다. 그러나 진실의 문은 마침내 열리고 있다. 최근 전화길 뉴스 대표팀과
이준석 의원 간의 부정선거 토론이 실시한 시청자 30만 명,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 명을 돌파하며 전무후무한 폭발력을 보인 것은 부정선거가 이제 소수 의원을 넘어 전 국민이 확산하는 명백한 사실론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증명한다. 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선거 범죄에 대한 최종 심판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였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순한 선거 비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제범죄를 규정하고 미 특수부대와 FBI를 동원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는 등 광범위한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미국 초야는 이미 한국선거안위가 주도한 AWEB 세계선거기관연합이 중국의 부정선거 전파 공작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머지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적 선거범죄 네트워크 소탕의 칼날이 한국을 향할 때에 선관의 실체는 물론 국제 선거범죄에 연계된 이재명 정권의 혐의도 드러날 것이다. 네 번째, 기획된 내란의 컨트롤 타워, 박선원과 붉은 정보망의 실체. 소제목, 간첩 협의자가 국가 안보의 중추를 장악했던 사실. 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과 구속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이끌어간 사실로 컨트롤 타워로 박선원 의원이 지목되고 있다. 박선원. 그가 거대 야당의 정보망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의 과거 사상적 쾌적을 주작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1심의 간첩단 사건 당시 핵심 연루자로 국정원의 내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그가 빼돌린 북한으로 보낸 국가 기밀이 A4 용지로 무려 80만 장 분량에 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노무현 정권의 계부로 수사를 지휘하던 김성규 국정원장이 전격 해임되면서 진상규명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반국가적 의혹을 받던 인물이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제1차장 자리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때에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제1차장 자리에 올랐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수호 기능이 내부로부터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다음 제목,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내란 프레임 공작. 그는 국회의원이 된 후에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을 견임하며 자신의 국정원과 국방부 인맥을 총동원해 윤석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과 정치 공작을 전개했다. 박선원의 저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를 보면 그는 2024년 4월 총선 직후인 7월부터 이미 본격적인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고 기술을 하고 있다. 그의 정보 활동은 진실 규명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는 사전에 윤석열 정부를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집권 이용을 2년을 넘어가고 총선에도 참패했기 때문에 용기 집권을 위한 친의 규태타를 자행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 심지어 대통령실 용사 이전조차 계엄을 통한 영구집권 핵책으로 억지 규정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수천 개 어물펀성 도발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정당한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평양에 추락한 드론 한 대를 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이른바 제의 부풍 공작 프레임을 씌웠다. 이 악의적인 논리는 훗날 야당 특검이 미군의 방어 핵심인 오산 중앙방공 통제소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하며 윤석열을 외환죄로 엮으려 한 치명적인 국헌문란 사태의 기반이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군의 핵심 보안시설을 함부로 압수수색한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양자회담에서 극도의 불쾌감을 표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재명 정권이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뼈아픈 불신을 받게 되는 치명적인 외교 참사를 불러오고 말았다. 다음, 비상계엄 당일과 이후 내란 지휘한 사설정보기관. 본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박선원 의원실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내 정보 직결 지휘자 내란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책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출신 보좌관들이 보진해 있었고, 이들은 현장 사진만으로도 투입된 부대가 특전사인지 수방사인지 즉각 식별해냈다. 박선원은 이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언론과 여론이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도록 이끌었다. 또한 그들은 경호처 주변의 방어태세 등 극비 보안상을 입수해 외부로 유출했고, 나아가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고 들어가 제압해야 한다며 경찰과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 및 체포작전을 사실상 배후에서 선동하고 지휘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합법적 의정활동 범위를 완전히 일탈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의 치유 계통에 개입해 현지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유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시설을 붕괴시키려 한 실질적 정부 전복이자 계획된 진짜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음, 공수처와 경찰의 항명, 실질적 반란. 명백한 내란 행위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행태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5일경 일제의 지휘계통을 이탈하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내란 해부로 체포 수사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단을 신속히 구성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이니 12월 5일은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이 벗어나 살아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통솔하는 하부 수사관들이 상관의 정상적인 승인도 없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 자체가 이미 항명이다 반란의 시작이다. 예. 국회에서 탄핵소추 12월 14일인데 12월 5일을 체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항명이지 반란의 시작이다는 것이다. 나아가 직무정지 이후라 할지라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는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수천 명의 대규모 무장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장갑차와 헬기, 물대포 등까지 고려하여 대통령 관저 무력 대입을 시도했다. 하부 수사기관들이 정상적인 법 집행의 권한과 절차를 벗어나 대규모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가 원수의 관절을 덮치는 체포에 압송하려 한 이 막하파식 폭거야말로 국가 권조를 사유하여 벌인 명백한 실질적인 무장 반란 하극상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지휘하에 공수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수사단을 만들고 무리한 국가 원수 체포 동호에 나섰는가? 그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반란 컨트롤 타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대비 TF를 주도한 박선원 의원실은 극비 보안상을 유출하여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고 들어가야 제압해야 한다고 공수처와 경찰의 무력 진입을 배후에서 선동하고 지휘했다. 또한 경찰 고위직 출신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관저 압수의 수색을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며 당과 경찰 수뇌부 간의 내통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기까지 했다.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거대 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적으로 변묘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발적 혁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기간 경찰 조직을 통제하고 정치적 우군으로 편입시켜온 조직화의 결과다. 첫째, 경찰 내 정치적 연계망 구축과 우군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안기관인 경찰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담당자 권은희, 2016년 친야당 행보를 보인 표창원, 2020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황운하 등 경찰 출신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공천하여 경찰 내부의 당과 연계된 거대한 인맥을 구축했다. 둘째, 수사권 집중을 통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이다. 문재인 정권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 및 박탈하여 자신들의 우호 세력으로 재편한 경찰의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존의 수호 기능을 해체하고 수사 권력을 독점한 경찰을 특정 진영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한 것이다. 셋째, 정당의 배후 통제와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일상화이다. 본문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당시 경찰 고위직 실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들기 앞두고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자백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저자도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작성한 우익단체의 집회신고 허가 공문서를 본 일이 있는데 경찰서장 직인 하단에 더불어민주당 시당 위원장의 도장을 찍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는 국가 공권력이 경찰이 특정 정당의 직간접적으로 통제와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집단적 항명과 무력 행사는 공수처나 경찰의 단독 결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는 190억 속의 거대 야당이 경찰을 비롯해 국정원, 검찰, 군,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국가기관 전반에 구축해 둔 조직적 연계망을 가동한 것이다. 이들의 통제 아래 국가 공권력을 찬탈해 합법정부에 항명하며 실질적 내란 혁명을 일으킨 명백한 증거이다. 여섯 번째, 내란 프레임을 조직한 의혹, 의증의 실체적 진실. 소제목, 내란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형사사건 분석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해당 행위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자가 주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내란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함으로써 가장 혜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정권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을 압박해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았다면서 신석기의 내란식의 프레임을 씌워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을 씌워 체포하던 탄핵하고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을 씌워 체포하고 탄핵하고 대선에 이른 과정 곳곳에서 엄청난 모순과 허점을 드러냈으나 압도적 여론과 힘으로 뭉개버렸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씩 드러났다. 다음, 비화 본회에 탄로난 곽정근의 의정과 기획 시나리오. 본문,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내란 프레임을 덮고 씌우는 데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을 뽑으려면 곽정근과 홍장원이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비상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요원들을 이끈 지휘관인데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는 핵심적 근거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대응을 주도했던 박선원, 자신의 조소 결코 무너설 수 없다 해서 곽정근의 진술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고스란히 평가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데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곽정근과 홍장원이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요원들을 이끈 지휘관이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대통령을 내란 법으로 규정하는 핵심적 근거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상계엄 대역을 주도했던 박선원 의원은 자신의 저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 해서 곽정근의 진술을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러나 곽정근의 진술 이면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된 것으로 의심되는 조작 정황이 존재한다. 12월 6일 민주당 비상계엄 대비 TF 소속인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특전사령부를 방문해 곽 사령관과 개별 면담을 했다. 이 만남 직후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곽정근이 대통령의 전화를 해서 요원들, 공수부대 요원들 지침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무심코 발언하자 박선원 의원이 이를 다급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정정해 주고 곽정근이 이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기막힌 해피닝의 생중계로 노출되었다. 이는 사전에 내란 프레임을 뒷받침할 진술 방향을 기획하고 입을 맞추었으므로 그들 스스로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다. 이후 곽정근과 박선원이 바꾼 거죠. 정정한 내용대로 증언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된 프레임을 진실로 수용해버렸다. 나아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온 국민들은 이 거짓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탄핵과 내란 협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곽정근의 증언은 뒤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명확히 오염된 거짓 증거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곽정근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독단적으로 곽정근이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곽정근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독단적으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린 뒤 비로소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물적으로 드러났다. 다음 홍장원의 가짜 매매와 사법부 김한국 본문 내란 프레임을 뒷받침한 또 다른 요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사건이다. 그는 허위로 의심되는 체포자 명단을 작성하여 마치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지시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한동훈 대표 등이 탄핵에 동참하면서 이 메모는 국회 탄핵 소추 통과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을 관철시키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박선원 의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12월 6일 홍장원이 급하게 만나자고 연락해 온 상황을 묘사하며 그를 아마도 가장 멋진 사나이 홍장원이라 지칭하는 등 국정원 수뇌부와의 긴밀한 정부 공유 관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홍장원의 메모와 주장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물등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초기 메모가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것임을 시하는 등 사법부와 국민이 기만한 의정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7번째, 진실 애매한 기획재판과 사법부의 굴복. 소제목, 사법부의 정치화와 편파 발교. 사법부의 정치화와
편파적 판결. 본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곽정군 등이 증언 조작 가능성을 강력히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의 정약이 짙은 증거와 한독수 정력이 사실과 다른 진술, 국무회의 부재 주장 등을 요구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8대 0이라는 폭력적인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8대 0이라는 폭력적인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아가 현재는 스스로 탄핵 사유의 핵심 쟁점인 내란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강행했다. 이는 해당 재판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객관적 심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라는 결론을 설정해 두고 진행한 기획된 탄핵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형사재판의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재판 과정에서 내란 풀에 입을 뒷받침했던 곽정군, 홍장원 등의 허위 진술이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의 CCTV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배제했다. 특검이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여 사형을 우정하고 재판부는 계엄군이 윤 대통령은 내란범으로 규정하여 사형을 구형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가 내란이다. 국회에 진입한 자체가 내란이라는 무리한 억지 논리를 내세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지어 사법부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판결에 무리하게 끼워넣었다.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강포한 좌익 정치 권력에 굴복함으로써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강포한 좌익 정치권에 굴복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80년간 유지해온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사법 정신이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다음, 좌익의 겁박과 우익의 도피가 맞는 사법부 작용화. 본문 사법부가 이토록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며 타락한 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진행된 정부 좌익 세력의 사법 진치 장악에 우익 법조인들이 이탈이라는 뼈아픈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 사법부의 작용화와 법치주의 혁명 도구와 경향이다. 오래전부터 머리 좋은 대학생들을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 공부에 신념하게 지원하라는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신림동 고시촌에 자금이 지원되고 이의 도움을 받은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는 공연한 소문이 사실로 굳어져 있다. 특히 1990년 전후부터 사법고시에 대거 합격한 운동권 출신들이 사법부 내로 진입하면서 민변에 의한 간첩 행위이자 비호화 이상한 판결이 속출했다. 이제 누가 판사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180도 달라지는 법치주의가 체제 소의 제도가 아니라 좌익 진영을 옹호하고 우익 진영을 억압하는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벌어질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통해 사법부 요직을 대거 교체했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을 친문 좌익 성향으로 임명하여 헌법재판 자체의 정치화를 초래하며 사실상의 사법부 장악을 완성했다. 둘째, 백부시적 거대 야당의 노골적인 판사고박과 사법부의 종속이었다. 판사검박과 사법부의 종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향해 융단 폭격을 가하고 검사와 판사마저 무더기로 탄핵소추하며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광장의 촛불, 군중과 국회 진짜서 쏟아낸 공포 분위기 속에서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종북 좌익 진영의 공세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쉽사리 법적 양심을 저버린 것이다. 결국 현재 사법부의 전북 현상은 좌익 정권의 집요한 인물 교체와 야당의 협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제 전쟁의 현실을 외면하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며 개인의 안위만을 우선시해 공직을 이탈한 우익 법조인들의 뼈아픈 사상적 회피가 누적된 결과이자 법조계의 체제 전쟁의 슬픈 성적표라 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소결론. 적반하장의 사기극과 진짜 내란 세력. 소제목. 삼권 분립을 깃바른 현대판 인민재판. 삼권 분립을 짓밟는 현대판 인민재판. 이러한 본문, 이러한 끔찍한 사법 붕괴의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운 일련의 재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결코 아니다. 객관적 물증, 비화폰 통화 내역 등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철저히 배척되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동원된 결과이며 과거 6.25 진행 당시 좌익 세력이 반대파를 반동무자로 몰아 처해했던 현대판 인민재판의 구조적 재현에 가깝다. 이러한 일방적인 사법적 습청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삼권 분립을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가 시스템 전체가 정복 세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복됐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총평. 정권 교체가 아닌 기획된 내란의 성공. 본문. 이 모든 과정을 복귀해 볼 때 현 사태의 본질은 명확해진다.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사태의 프레임 세스는 거짓 프레임, 기획, 박선원, 호의 증언, 곽종근, 홍자원 등 진실의 규명, 비화폰, 객관적 물증. 그럼에도 강화된 기획 탄핵과 사법부의 굴복이라는 치밀한 궤적을 보였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붕괴는 우발적인 민심 이반이나 단순한 정치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이는 북한과 종북 세력의 20년간 전개해온 광장투쟁과 제도권 장악의 양동작전이
일제히 결합하여 합법적 정부를 무력화하고 전복하는 데 성공한 사전 기획된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로 수하려다 이러한 구조적 내란 공작에 의해 강제로 직을 상실하게 된 체제 수호자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권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은 민주적 선거로 정상적 승리자가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수단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킨 실질적 내란 정권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두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목은 전교조 자주 쉬고 미리 준비했나. 2절 비상계엄의 진실, 누가 진짜 내란 범인가. 왜 묻지 않고 사법살인, 현대판 인민재판, 무혈 내란의 완성, 합법의 가면을 쓴 변정체제전쟁, 내란 프레임의 허구, 총알 없는 2시간 기대다. 비상계엄이 기대다. 내란이 아닌 원론적 이유. 대통령의 항변, 내란이 아니라 국민을 깨우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 비상계엄의 또 다른 내관, 부정선거와 국제범죄 가르텔, 대통령의 결단, 선관의 성역화와 중국의 개입, 부정선거 국민 관심 폭발, 음모론에서 사실론으로 기획된 내란의 컨트롤 타워, 박선원과 붉은 정공황의 실체, 간첩 협의자가 국가 안보의 중추를 장악했던 사실,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내란 프레임의 공작, 비상계엄 당일과 이후 내란 시위한 사설 정보기관. 6번째, 내란 프레임을 조직한 의혹, 의정의 실체적 진실, 내란 프레임과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홍장훈 가짜 메모와 사법부 기만한 것. 7번째, 진실 애면한 기획재판과 사법부의 굴복, 사법부의 정치화와 편파 판결, 좌익의 겁박과 의익의 도피가 만든 사법부 작용화. 8번째, 소결론, 적반하장의 사기극과 진짜 내란 세력, 삼권 분립을 짓밟는 현대판 인민재판, 총평, 정권 교체가 아닌 기획된 내란의 성공. 모두 읽었습니다. 이상. 벌써 58분이 되었는데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50세 유튜브 유교환이옵니다.